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비평을 하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포대학에서는 제가 평론가로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요즘 기계비평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를 비평한다는 게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넓게 비평가라는 게 뭐 하는 직업인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보통은 이제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비평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비평이라 그러면 뭔가 좀 헐뜯는다,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혹은 뭐 부정적으로 본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작품이 있을 때 저 작품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 저 작품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근거가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글로 쓰는 직업입니다. 사실 직업이라고는 했지만 원래 직업이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생활이 해결돼야 직업인데 뭐 그건 좀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비평에 대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비평문이 책에 실리기도 하고 잡지에 실리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다양한 특강 같은 형태로 많이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평이 왜 예술 작품에 필요하냐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 당연히 뭐라고 반응을 보이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마음속으로 너무 어려워, 아니면 굉장히 감동적이다 등등 반응을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반응이 예술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작가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보라고 작업을 내걸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보이는 반응에 상당히 신경도 쓰고 예민해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은 다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피카소 그림이 좋은데 남들도 좋은 걸까? 알 수도 없고요. 반대로 남들이 다 세잔의 그림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이게 맞는 걸까? 사람들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비평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피카소면 피카소, 세잔이면 세잔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업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도대체 뭘까? 그 핵심이 뭐길래, 또 그 가치가 뭐길래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하고 사람들이 보는 걸까를 이제 따져보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예술 작품은 작가가 창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넓게 말하면 작품이 있고 반응이 합쳐져서 온전하게 예술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좀 합쳐놓은 것이다. 합쳐놓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나아가서 사실은 그 핵심 중에 핵심은 그거죠. 예술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사회 속에 예술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의 필요성은 당연히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특정한 예술의 형태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회가 어떤 예술을 원하는가는 시대에 따라 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사회가 원하는 또는 세상이 원하는 예술의 가치가 도대체 뭘까? 사실은 그게 비평이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가치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비평은 상식적인 질문, 또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 질문하는 것, 그런 어떤 지적인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비평가가 됐는가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평가에 좀 자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가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제 반이 바뀌면서 교실이 옮겨가죠. 그때마다 그 교실에 대해서 제가 쓴 걸 보면 어찌나 초등학생답지 않게 꼬치꼬치 뭐 어떤 교실은 햇빛이 잘 들고 어떤 교실은 뭐 화장실과의 접근성이 좋고 이런 걸 꼬치꼬치 써놨는데, 이래서 내가 어릴 적부터 비평가가 될 자질을 갖고 있었구나. 또 뭔가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지고 드는 버릇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평가가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대학원에서 이제 미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보통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사변적인 철학입니다. 철학의 한 분파죠. 그래서 이제 미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헤겔, 칸트, 쇼펜하우어,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아도르노, 베냐민 이런 굉장히 어려운 책들을 읽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변적인 책들을 읽고 나서 도대체 뭘 하지? 보통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또 다른 사변적인 논문들을 쓰죠. 그런 식으로 미학이 재생산이 되는데 저는 뭔가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미학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비평을 해보자. 현실에서 작업이 나오면 제가 공부한 미학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작업의 가치의 근거를 한번 밝혀보는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결심한 게 벌써 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네,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진 비평이었습니다. 사실은 1988년이면은 뭐 아직 디지털 사진 존재하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SNS 존재하기 전이었고 심지어는 인터넷도 존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사진을 게재하고 보는 매체는 주로 종이였습니다. 신문, 잡지, 화보, 포스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당시 이미 사진은 그림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지만 당시로선 첨단 매체였어요. 카메라에다 필름 넣어서 찍어서 화학적으로 현상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당시로서는 첨단 매체였고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큰 모빌리티를 가진 매체였습니다.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은 모빌리티가 거의 없죠. 뭐 가끔 그걸 벽에다 떼어서 잘 포장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일은 있으나 잡지에 실린 사진을 이렇게 막 휙 던지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는 식의 모빌리티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진이 모바일한 매체인데 그것이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넘어가고 사회적으로 퍼질 때 무슨 작용을 하는 걸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정말 모바일해졌죠. 핸드폰에 실려서 또 인터넷으로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어디나 사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진 비평을 하기 시작한 1988년 무렵이 사진이 모바일해지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사진이 총체적인 사회적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연예인의 사진이 퍼진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팬덤도 생기고 또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런 사진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마치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소비하는 사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쭉 다양한 비평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88년 무렵에 제가 사진에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 계기는 사진의 모빌리티였습니다. 사실 모빌리티라는 말은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정말 자유롭게 사진이 완전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마치 영혼처럼 비물질적으로 쉽게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나쁜 점도 많죠. 그런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이 사회 전체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소비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에 이미지 비평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거기서는 제 눈에 띄는 정말 다양한 이미지들. 그 당시에 이제 뭐 깻잎머리라는 헤어스타일이 좀 유행했는데 책 부제를 그렇게 붙였어요. 깻잎머리에서부터 인공위성까지. 그 당시 이제 인공위성 사진이 슬슬 많이 공개가 되고 또 여기저기 많이 보이게 됐는데 깻잎머리 같은 아주 그 일상적인 차원에서부터 인공위성이라는 최첨단의 기계에 이르는 폭넓은 이미지들이 이루는 그 모자이크 혹은 사회적 몽타주가 저에게는 대단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저는 굉장히 야심차게도 뭐든지 눈에 띄는 이미지는 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신념을 가지고 정말 온갖 이미지들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온갖 이미지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황당무계한 것만은 아닌 게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보면 뭔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다못해 나네 어려워 뭔지 모르겠어 하는 경우도 사실은 그것도 이미지에 대한 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뭐 수많은 이미지 하다못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건 가을에 낙엽이시건 간에 사람들은 보고서 뭐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하건 친구한테 말을 하건 말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해요. 일상적인 의미에서부터 거창한 의미까지. 그래서 그런 의미 부여들을 다 모아서 해석해 보면 그것이 바로 이미지 비평이다. 그래서 이제 사진 비평은 저에게는 이미지 비평의 이제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006년쯤부터 기계들이 이루는 경관들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그 무렵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디지털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던 때입니다. 스마트폰이 2007년쯤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무렵에 오히려 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그런 작은 디지털 기계나 스마트한 기계보다는 뭔가 근대적 삶의 토대를 이루는 육중한 기계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기계들, 아니면 뭐 강철로 되어 있는 기계들, 선박이나 항만 같은데 이제 또 눈을 가게 됐고, 또 그런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한번 해석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2006년에 기계비평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기계비평의 범위는 뭐 굉장히 넓어요. 가정집에 있는 냉장고나 TV 선풍기에서부터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 철도까지 다양하게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엔진의 메커니즘이죠. 뭐 굳이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요즘 뭐 환경 위기 때문에 뭐 탄소 배출도 많고 해서 내연기관이 이제 점점 퇴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자동차 회사들마다 전기차 개발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내연기관을 퇴출하는 추세에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대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 뭐 철도건 선박이건 항공기건 또 발전기건 간에 다양한 형태의 내연기관이 우리 삶을 이끌어 왔거든요.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도요. 그리고 그 내연기관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걸 알기나 하고 이해나 한 채로 퇴출시키는 것인가? 우리가 왜 옛날 왕릉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 채굴 해보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유품들, 부장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걸 이렇게 발굴할 때 보면 아주 작은 디테일도 흙을 다 섬세하게 털은 다음에, 요즘은 뭐 현미경으로 촬영해보고 엑스레이로 촬영해보고 자외선을 촬영해서 옛날의 삶의 모든 흔적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용한 엔진 속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이미 들어있고, 또 그 상태로 지금도 길을 굴러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것이 소비자가 되면서 사용기간이 딱 끝나고 그냥 바로 폐기해버리죠. 문제는 그 폐기할 때 엔진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메커니즘, 의미,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같이 폐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보자. 사실은 기계 비평하면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평이라는 말이 혹은 평론이라는 말이 뭔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거, 안 좋게 보고 평판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계 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혹은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제 입장은 어떤 특정한 철학적인 혹은 사상적인 선입견을 미리 전제하고 기계를 보지 말고, 기계라는 사물의 존재감이 도대체 뭘까? 사실 우리 생활 주변에 기계 사물이 없으면 존재하기 힘들거든요. 당장 방 안에 아무 기계가 없다 하더라도 아마 모든 방 안에 불이 하나씩 달려있겠죠. 형광등이나 스탠드의 형태로. 그리고 그 형광등이나 스탠드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저 멀리 우리 집에서 한 뭐 10km, 20km, 30km 떨어진 곳에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발전소는 아쉽게도 대부분이 석탄을 떼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그런 기계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불이 켜지고 뭐 냉장고와 TV가 켜지는 것인데, 그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채 석탄 발전소가 탄소 배출이 많으니 무조건 퇴출시키자라기보다는 기계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 왜냐하면 기계는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계 비평을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보통은 평론가는 이제 작가가 작품을 내놓으면 약간 뒷북 치듯이 소위 그 사후 약방문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뭘 쓰죠. 그래서 뭐 위대한 작가들에 대한 위대한 평론이 많죠. 뭐 액션 페인팅으로 유명한 그 잭슨 폴록에 대한 평론으로 유명한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평론 덕분에 잭슨 폴록도 유명해졌고 그림값도 굉장히 비싸졌고요. 뭐 그 그린버그도 서로 유명해졌고, 그런데 아마 잭슨 폴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린버그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그러면 평론가는 맨날 작가 뒤따라다니면서 뒷북만 치는 사람인가? 뭔가 평론가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나만의 대상, 또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만의 대상으로 찾은 것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진도 작품 사진보다는 모바일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진이라고 하는 대상을 찾았고, 최근에는 이제 기계 비평의 대상으로서 기계를 찾은 것이죠. 뭐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찾은 것이라기보다는 비평적으로 새로이 주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평론가도 작가 못지않게 생산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작품은 보통 물질로 하죠. 물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언어를 가지고 하니까 비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평론은 언어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나와 있던 언어의 재생산, 재탕, 재조립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평적 언어도 작품, 예술 작품 못지않은 생산적 언어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창의적 언어가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평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평의 형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낸 책 중에는 이 초조한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도시를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붙여서 낸 책입니다. 제목이 초조한 도시인 이유는 딱 1988년부터 우리나라가 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 전까지는 골목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딱 88년부터 승용차가 굉장히 많아지고 차 사기가 쉬워지면서 그때부터 골목길마다 양쪽에 차들이 잔뜩 서 있어가지고 더 이상 골목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길은 자동차로 항상 가득 차고, 그때부터 저는 도시가 초조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한번 글로 하는 비평도 좋지만 혹시 사진으로 비평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아니면 시각 이미지로 비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사진들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도시의 여러 가지 면들을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그 서초동 법원 앞에 출근 시간에 차들이 잔뜩 막혀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 이런 사진을 통해서 도시의 혼잡함, 밀도, 뭐 밀도를 강조하는 사진들을 참 많이 찍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빽빽한 밀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진 찍기라는 행동이 저에게 약간의 여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아주 멀리서 찍거든요. 보통 웬만한 것들은 다 1km 바깥에서 찍는데, 그런 행위들이 저에게 어떤 그 약간 숨 쉴 수 있는 여유, 그런 것들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진을 가지고 한번 비평을 해보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비평이라는 말 속에 이미 말씀 언변에 평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비평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보통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딱 말을 안 하는 순간이 있어요. 구체적인 영화를 사례를 들자면 배심원들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문소리 씨가 재판관으로 나오는데, 재판장인데 이제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제 살인 혐의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한 1분 정도를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밀도가 있고, 그 문소리 씨가 그 말 안 하는 순간을 굉장히 잘 연기를 하는데, 그 말 안 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말이 있는 거죠. 정말 실제로 뭐 머릿속에 막 재판장 머릿속에 이거 유죄 판결해야 되냐, 무죄해야 되냐, 무죄를 했을 때 미치는 파국은 어떻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침묵으로도 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진으로는 왜 말을 못하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초조한 도시에서는 사진으로 비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요 앞에 자료가 없습니다만, 비평문을 보통 발표할 때, 저는 보통 이제 책의 형태로 발표합니다만 학회 같은 데서 발표할 때도 있어요. 학회라는 형식이 굉장히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어서, 근데 제가 착안한 건 그겁니다. 학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 발표하는 거 보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 퍼포먼스를 해요. 시각 자료를 풍부히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시각 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텍스트만 쫙 읽는 사람도 있고, 재밌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몸짓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약간 여유 있게 하는 사람, 초조한 사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학술 발표도 하나의 퍼포먼스구나. 뭐 이렇게 재밌는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퍼포먼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쓴 학술 논문 하나를 김기찬이라는 사진가가 찍은 사진에 대한 글을 논문을 써놨는데 그걸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로 만들어서 공연을 했죠. 근데 사실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연을 하려면 뭐 콘티도 짜야 되고 조명 감독도 있어야 되고 음향 감독이 있어야 되고 또 미술 감독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협업해야 되고 리허설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모든 엑스트라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새로운 형식, 퍼포먼스로서의 학술 발표라는 형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비평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텐데요. 제가 이제 미술 잡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비평가들은 그 철학 사상이 뼈대가 되어 있는 비평가들도 많아요. 뭐 당연히 비평가 그러면 이론이 기반이 되어 있고 또 이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작가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도 굉장히 딱딱한 철학 사상을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물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물이 가진 어떤 존재감 혹은 물질로서의 느낌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 또 그것을 보완해내는 어떤 저의 눈썰미 저는 사실은 제 출발점은 눈썰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아니면 기계를 봤을 때 저 기계가 독특하다. 다른 사물하고 다르다. 왜 그러냐.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특한 기능이 있다더라. 아니면 뭐 재료가 독특하다더라.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경우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상이나 이념, 선입견을 전제로 비평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저 기계 사물이 도대체 뭘까? 저게 뭐길래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 그런 점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기계의 어떤 면을 다루는 거냐? 사실은 굉장히 여러 측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기계의 메커니즘. 쉽게 말하면 그죠. 저게 왜 저렇게 돌아가지? 사실은 오늘날 기계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당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다가 고장나면 또 AS 맡기면 되니까. 근데 저는 하다못해 컴퓨터 모니터가 어떻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지?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선풍기 날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아니면 핸드폰을 터치했는데 어떻게 정보가 표시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아주 기본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에 왜 그림이 나오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지만 비평가로서 제가 하는 거는 다 알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기계 현장 또 산업 현장을 많이 방문하는데요.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죠. 계속 질문을 던지죠. 사실은 어떤 경우는 엔지니어와 대화 속에서 엔지니어 자신도 생각하지 않은 면들에 대한 질문을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비평의 출발은 옛날 우화에 나오는 임금님은 벌거벗었대요 라고 지적한 그 꼬마처럼 아무도 묻지 않는 거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다시 일깨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산업 현장 방문하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 기계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엔지니어들도 놀랄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가장 기계 사물의 기본을 파고드는 것 그것이 저의 비평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계 매뉴얼도 들여다보고 뭐 설계도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단순한 기계,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한 기계고요. 선풍기, 냉장고, 뭐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는 아니죠. 그런 기계를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내러티브들이 있거든요. 그 내러티브라는 게 이런 거죠. 이 나사 구멍을 왜 여기다 이렇게 뚫었지? 이쪽에 뚫으면 좋은데? 그 이유는 나사 구멍을 여기다 뚫으면 모터 축과 방해가 된 일로 뚫을 수밖에 없구나. 사실은 엔지니어들은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이 쌓여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복잡한 기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복잡한 기계들을 이뤄낸 내러티브들,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람이 만들어냈지만 사물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내러티브들, 또 달리 말하면 사람과 사물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그런 메커니즘의 내러티브를 찾아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아마 제가 하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은 요거는 이제 문화역 서울 284에서 했던 전시 도록인데요. 그 상수동에 있는 서울 발전소 자체에 대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소를 여러 번 가서 기계에 대해서도 설명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질문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나요? 이 부분은 왜 길쭉한가요? 그다음에 발전소에 있는 온갖 자료들, 뭐 매뉴얼이니 그다음에 사진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의 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록을 이제 발전소에 있는 도면 같은 것도 도록에 싣고 발전소 부품들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발전소 부품들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도록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발전소의 메커니즘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대의 발전소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건 다 밝혔다. 역사, 메커니즘, 구조, 뭐 또 발전소와 관련된 온갖 사회적 사건들까지. 그래서 이제 요게 아마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기계 비평 활동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요즘 공공의 적이 돼 버렸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발전소는 석탄을 연료로 떼는 발전소가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이 원자력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석유 또 LNG 가스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의 적이 되긴 했지만 그 쉽사리 퇴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은 퇴출시키는 거 다 좋으나 도대체 그게 뭔지는 알고 퇴출시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땅에서 신라시대에 자그마한 도기 파편이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연구하잖아요. 근데 발전소는 도기 파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보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보는 의미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발전소에 대한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계비평가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요. 저는 요즘 항해와 또 항해를 가능케 하는 선박, 또 선박의 메커니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항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항구 자체가 되게 커다란 기계고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마 요 12월에 어떤 항해를 할 것 같냐면 배를 타고 뭐 어디서 빌려야겠죠. 배를 타고 울산에서부터 부산을 거쳐서 거제, 진해, 통영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큰 항만들을 바다 쪽에서 보면서 접근해 들어가서 항만의 특성을 한번 파악하는 항해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항해 자체를 하나의 세미나로 꾸며서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배 타고 가는 동안에 같이 얘기하고 또 뭐 만약에 울산항을 지나간다 그러면 울산항에 뭐 항만 관계자분을 배에 모셔갖고 울산항에 대해 설명을 듣는 그런 학술적이면서도 항만을 경험하는 또 뭐 아주 편하게 말씀드려 항만을 구경하면서 뭔가 비평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항해 여행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걸 이제 더욱 확대시켜서 전 세계의 항만들을 배에서 접근해서 보면서 사실은 제가 항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긴 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비평적이고 학술적으로 한번 발전시켜서 하나의 기계적 담론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